오늘 정말 바쁘신 공무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6기 황라일과 아카데미를 위해서 특별 초청 강의를 수락해 주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께 6기 아카데미 원원님과 저희 광라일고 전용준 대표사장님 이하 임원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캐치프레이즈 아래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광주와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광주, 그리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광주로 만들기 위해서 광주시정의 중심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회복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51년 전남 한평에서 출생하셨고요. 한평 학다리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전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시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시작하셔서 국제심판원장과 세제실장을 역임하시고 2002년부터 3년까지 제20대 간세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14대 국세청장을 역임하시고 2005년에 노무현정부 대통령 비서실 혁신관리 수석비서관을 역임하시고 2006년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내시고 2008년부터 11년에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들어오신 이후 이때 의정활동 기간 동안 민주당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본부장님과 2010년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2011년 민주당 경제특보를 역임하시고 2012년부터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시면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시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제1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역임하시고 금년도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님으로 당선되셔서 현재 이루고 계십니다. 상황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을 5차례 수상하셨고요. 경기정의실천 시민연합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역시 5차례, 그리고 백봉신사상 신사원상 3차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과 소비자연합단체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대상, 그리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등 다수의 수상이 있고요. 아울러 2009년에 청조근정훈장을 수군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미생 윤태호가 묻고 이용섭이 타와는 일자리 경제가 있고요. 벽오동은 겨울에도 푸르다, 성장과 행복의 동행, 연화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 초인류 국가를 향한 도전 등의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새로운 광주를 향한 걸음으로 저희 이용섭 광주시장님의 강의를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고편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본 영화가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해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해먹으니까 이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나눠서 해야 되는데, 오늘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제가 실은 시장이 되고 나서 축사시장 간원상제 찾아다니는 시장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우리 좋아하는 우리 전용준 대표님 그리고 강남일보가 있어서 시장 입장에서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을 햇살처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죠. 그래서 꼭 나왔다기보다도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전연호 6기 대표님 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와 함께 광주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아까 보니까 시의회 임미란 부의장님도 오시고 하루하루 매우 바쁘게 지냈지만 저는 제가 광주시장인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광주 시민인 게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광주를 자랑스럽고 당당한 광주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짧지만 적지 않은 성과를 창출했다. 스스로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강주의 현안 과제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습니다. 공공항 문제도 이제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게 실마리를 찾았고 13년간 표류되었던 어등산 관광단지도 주식회사 호반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2023년이면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 그리고 관광 그런 단지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KTX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침체 일로에 있던 강주역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사업이 무산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송정역도 본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이걸 이제 11월 10일이면 16년 동안의 논쟁에 종지부를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논의를 해오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많이 피로해 계시는데 이것도 좀 기다려 주시면 끝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강주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인구 순유출 문제,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 문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일 동안 일자리 중심으로 시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일자리 정책 4년 로드맵도 만들어졌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예산 사업을 할 때는 고용 영향 평가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들은 평가를 매우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할 때는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느냐 이걸 이제 평가 지표로 했고요. 또 우리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고용탑을 드리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사회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강주가 변해야 혁신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동안 우리 강주시 내부에 인사혁신, 조직혁신, 문화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런 성과들은 저는 이제 시민들이 저를 믿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100일은 궤도를 이탈한 강주시정을 정상 궤도로 안착한 기간이었고 이제 앞으로 4년은 이러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를 만드는 데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정의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랜 차별과 소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는 소외되고 경제적으로는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치적 소외는 어느 정도 해소돼 가고 있지만 경제적 낙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강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전국 평균이 한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강주는 광역시인데도 2,200만 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의 7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느냐 할 때 쓰는 지표가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15세에서 64세까지 전국 평균 고용률은 66.6%입니다만 우리는 지난해 63.8%였습니다.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15세에서 64세 인구의 63.8%가 현재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득도 낮고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강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2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8,100명이 강주를 떠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중에 66%가
20대, 30대 젊은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이제 서울 같은 데서 제가 아는 기업인들을 만나서 강주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좀 듣기가 민망하고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의 얘기를 요약하면 반대만 하는 시민단체, 강성노조, 그리고 비판 많이 하는 언론, 이런 걸 조종할 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강주는 투자하기 어려운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이미지나 브랜드를 바꾸지 않고서는 강주에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강주시청의 공무원들을 보고 무사안일하다, 복지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고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강주에서는 뭔가 강주 시민들을 위해서, 강주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많은 저항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면 제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강주에 상징탑을 만들겠다, 강주천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 왜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 놓고 이유는 뭐냐? 이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강주 정신에 안 맞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강주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비판받습니다. 그럼 위에서 왜 너는 가만히 있지,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언론에 비판받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탄받냐. 그럼 이 사람도 승진도 못하고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때되면 승진도 하고 행복하거든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난 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로 넘어오고 있는데 각 시대마다 경쟁력이나 인물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농경시대 때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경쟁력은? 그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체력이었습니다. 근데 산업사회 때로 넘어오면 성실, 근면한 사람이 이제 경쟁력입니다. 산업사회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과수요 시대입니다.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만들면 만드는 대로 다 팔립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면 많은 물건과 서비스가 생산이 되고 그건 그대로 팔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인물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수도 안 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인간성이 좋기 때문에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 이제 이런 물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없이 만들어 봐야 팔리지가 않습니다.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수없는 물건들이 시장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인간성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애 배랬다. 애가 엄마 따라가면서 엄마 저것은 뭐야, 이게 뭐야 하는 게 인물인데 우리 어머니들은 왜 이러나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비판받고 지탄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면 그 도시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어찌됐든 강주는 그렇습니다. 강주는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왜 실리콘밸리입니까? 그것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왔던, 한국에서 왔던, 멕시코에서 왔던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하는 도시가 실리콘밸리입니다. 로마가 로마일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그리스다 여러 나라가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보다도 인물이나 여건에서 어려웠지만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열린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주가 발전하려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열린 이제 강주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강주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거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성공했던 적자 생존의 시대에서 지금은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이 선구하는 혁자 생존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주시장이기 때문에 주로 강주시정 홍보하고 알리는 쪽에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일 날 취임하고 가자마자 강주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선거 때는 강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이렇게 비전을 내걸었습니다만 다소 좀 먼 것 같아서 혁신위원회에서 이걸 강주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렇게 바꿨고요. 제가 꿈꾸는 강주는 정신적으로는 정의롭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강주입니다. 저는 강주는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의가 풍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어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 정의로운 역사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으로 두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강주다움의 회복, 두 번째는 좋은 일자리 창출. 가장 강주다운 게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장 자기다운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답게 필 때, 장미는 장미답게 필 때 가장 아름답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장미의 화려함을 뽐따서 장미답게 피면 이미 그것은 코스모스도 아니고 아름답지도 않고 경쟁력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에서 앞으로 경쟁력은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전통 문화예술, 두 번째는 천혜의 자원. 이 두 가지는 모방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첨단 기술도 중국에 가면 얼마 있으면 다 베껴서 나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통 문화예술 그리고 천혜의 자원은 모방도 안 되고 하루아침에 베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강주는 한국인의 애절한 한의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사장되어 있지만 저는 발굴하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양 강주의 정의로, 예양 강주의 전통 문화예술, 미양 강주의 맛깔스러운 음식, 여기에 전라남도에 2,000개에 가까운 천혜의 섬을 더하게 되면 거기에서 경쟁력이 나오고 일자리가 나오고 먹을거리, 볼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자리 창출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드론이 물건을 나르고 무인 자동차가 시내를 할부하고 이렇게 되면 현재 있는 일자리는 많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과제죠. 저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3대 시정 가치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 소통, 청년. 혁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혁신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를 드는 게 개구리 얘기를 많이 듣는데 개구리가 좋아하는 물의 온도가 한 22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22도 되는 물에다 개구리를 넣어놓으면 개구리는 아주 그냥 즐겁게 거기서 헤엄치면서 노는 겁니다. 근데 밑에서 이렇게 불을 떼게 되면 25도, 30도, 35도 온도가 변하지 못하고 거기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지금 수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개구리처럼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비교적 오래 사는 우리 새 중에 솔개가 오래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70년 내지 80년 산다고 그럽니다. 솔개는 70년을 살려면 40년이 됐을 때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40년이 돼서 아주 아무도 없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이 불이 이런 게 이제 사냥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뭐랄까 무뎌진 거죠. 그걸 이제 자기가 돌 바위에 쪼아가지고 그걸 이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그걸로 이제 엉성하게 그냥 이렇게 자란 깃털을 다 뽑고 발톱도 뽑고 새로운 깃털이 나오고 사냥할 수 있는 새로운 발톱. 이런 이제 혁신의 과정, 보통의 과정을 거쳐야 이제 70년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혁신은 강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혁신일까요? 혁신은 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혁신의 정의 중에서 저는 가장 잘된 게 경제학자 슈페터가 얘기했던 창조적 파괴입니다. 혁신은 버려야 됩니다.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제 제 생활 중에서 매일 하나씩 버리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쓸모없는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버리든 옷을 버리든 책을 버리든 하나씩 버리자는 것이죠.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폐기학습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도 슈페터가 얘기했던 창조적 파괴보다도 더 혁신의 정의를 잘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 있다.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혁신입니다. 혁신은 처음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것이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혁신에 있어서는 학습이 중요하고 그리고 혁신은 결국은 줄과 탁이 중요합니다. 줄탁. 우리가 줄탁동기라고도 하고 줄탁동시라고도 하는데 줄탁이라는 건 뭐냐면 병아리가 부화할 때 안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껍질을 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걸 줄이라고 그러고 밖에서 어미닭이 쪼는 것을 탁이라고 그럽니다. 혁신은 성공하려면 리더하고 폴로우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정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것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잘 알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은 강주의 역량을 결집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건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이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됩니다. 공직자가 청렴해야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 소통, 청렴 이 세 가지를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저는 원래 우리 공직자들이 다 이런 분들이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비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5가지입니다. 풍요로운 강주, 정의로운 강주, 따뜻한 강주, 품격 있는 문화 강주, 안전하고 편안한 강주입니다. 이건 이미 제가 아까 일자리 중심으로 시정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강주형 일자리,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주형 일자리는 노동계, 그리고 사측, 시민들, 지방정부,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임금, 두 번째는 적정 노동시간, 세 번째는 노사 공동책임, 네 번째는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관계 개혁, 이 4가지입니다. 실은 이 정책은 전임 시장이셨던 윤장희 시장께서 4년 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입니다. 물론 이제 성과는 없었죠. 그렇지만 이 정책의 취지는 매우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도 용역비도 땄고 또 이게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노사민정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현대자동차가 6월 1일 날 완성차 공장을 빅그린 산단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강주시가 23%를 투자하고 현대자동차는 19%를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7천억 원인데 그 중에 60%인 4,200억 원은 빚을 얻고 40%인 2,800억은 출자를 하는데 그 2,800원의 19%는 현대차가 530억을 투자하고 우리는 강주시는 이제 590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정부가 영리법인에 바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을 하면 거기서 이제 투자하도록 한 것이죠. 그럼 왜 현대자동차가 대주주가 돼야지 강주가 대주주가 되느냐? 현대자동차는 20% 이상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지주회사가 되면 이제 재무제표도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고 기업 집단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 이상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자 의향서가 제출돼서 저는 이제 임기가 7월 1일 날 시작됐고 6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현대차와 강주시가 투자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강주시가 노동계를 배제를 한 거예요. 참여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노동계가 우리는 6월 19일 날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협상을 한 게 아니고 다소 속되게 표현하면 밀실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날 사인을 못하고 이게 민선 7기로 넘어온 겁니다. 저는 이제 6월 13일 날 강주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노조의 협력 없이는 강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한테 제일 지금 급한 데가 실은 언론이잖아요. 근데 제가 언론사 인사 가기 전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먼저 가서 인사하고 7월 1일 이후에도 이분들을 함께 하자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선 밖에 내건 이유는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 과정에 본인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대차와와 투자한 내용 중에 초임 임금이 2,1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너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유럽 떠나기 전에도 발표했다시피 앞으로 현대차와 투자 협상을 할 때 노조 대표를 참여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월 7일 날 노사민정이 합의했던 4대 원칙도 다 지키겠다. 그리고 임금 수준도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노조가 얘기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하겠다. 새로운 시장을 믿고 새로운 시장의 진정성을 믿고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강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받쳐져야 되거든요. 우선 노사민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동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노동계가 안 들어오고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1000cc 미만의 SUV 차량, 스포티지 차량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걸 만들었는데 팔리지를 않는다. 팔리긴 하는데 적자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차로 갖는 게 맞는데 이미 이제 그렇게 협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대차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조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제가 시장이라는 생각 버리고 제 자존심 모두 다 버리고 낮은 자세로 수없이 얘기했지만 잘 안 돼요. 지금도 이제 모든 자존심 가장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우리 노조가 들어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노조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기아차 같은데 1억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이 3천만 원, 4천만 원 연봉에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그쪽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을 해야 될 테고, 또 일부 이제 우리는 노조가 전국적인 연대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또 비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는 걸 저도 잘 알죠. 그렇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고 강주를 떠나는 이 문제를 예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강주에 한 300개가 넘는 자동차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현대차는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GM이 떠난 군산 같은 데서는 우리는 라인이 다 깔려 있으니까 우리 쪽에 오면 바로 생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우리 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그리고 5개 구청장, 그리고 강주 상공에 있어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고등학교 나온 분들이 많이 갈 거예요. 이분들은 연봉 3천만 원만 돼도 지금 일하기를 원한다. 지금 무슨 소리냐, 빨리 만들어 달라. 이런 이제 수 없는 그 성명서, 촉구 결의문이 지금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게 아니라 꼭 돼야 됩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오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실패하면 누가 강주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자동차 산업에서 강주형 일자리가 시작되지만 이제 다른 산업으로 확충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번에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시키게 되면 자동차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광주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주다운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조가 끝까지 안 들어오면 어떡할래? 이제 그럴 때는 또 이제 저는 강주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지막 결정을 하지 않고 해결되기를 바라겠지만, 하여튼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10월 4일 날인가요? 그 4년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에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고 고용률은 68%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가지 전략을 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강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전, 자동차, 그리고 광산업, 이런 분야의 산업들을 융복합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경쟁력을 높이고, 이런 기업들이 외국에 떠나가지 않도록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로봇, 그리고 사물 인터넷, 신재생에너지, 제약, 바이오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강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랄지 문화산업이랄지 문화첨단 컨텐츠 산업, 이런 것 쪽에 특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가지는 제가 시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도 다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주다움의 회복, 의향 강주의 정의로움, 예향 강주의 전통 문화예술, 미향 강주의 맛깔스러운 음식, 이걸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해서 강주 가야만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자. 이제 그걸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강주. 근데 강주의 정의로움도 제가 볼 때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 총칼 앞에서도 주먹밥을 만들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5.18도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광주의 5.18에서 이제 2020년이면 40주년이 됩니다만
내년에는 대한민국의 5.18로, 그리고 40주년이 되는 2020년에는 세계 5.18로 이제 더욱 발전되고 진화돼야 된다. 과거 회상적이고 울분과 분노에 쌓여있던 이런 5.18에서 미래, 희망, 승리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10월에 제8회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만들어지고요. 수영선수권대회는 조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년 7월 12일부터 31일 동안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우리 강주에서 열립니다. 31일 동안. 이제 한 18일 동안은, 17일 동안은 챔피언스 데이라 해서 선수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4일 동안은 수영을 좋아하는 세계 동호인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마스터스 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세계 육상대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월드컵. 그리고 이거 포함해가지고 5개를 이제 세계 메가 스포츠라고 합니다.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15,000명 이상이 참석을 하고 세계에서 10억 명이 시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대회입니다. 그러면 이 대회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3가지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지난해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3.8%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해 있는 예산이. 그리고 우리하고 좀 제일 비슷한 게 저쪽에 그 육상대 대구에서 했던 거기에 한 42%. 우리가 2015년에 개최했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뭐 한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적게 예산을 편성했을까? 물론 과거에 했던 겁니다만 물론 거기에 이유도 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흥행입니다. 흥행. 우리는 박태환이가 퇴조하면서 메달 하나 딸 만한 선수가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주최국에서 메달 하나도 못 따면 이게 흥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앞번에는 2년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렸고 그 2년 전에는 러시아 카잔에서 열렸습니다. 러시아 카잔에서 북한 선수단이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를 땄어요. 그리고 또 이 앞번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는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땄습니다. 우리가 6개 종목을 하는데 이 하이다이빙하고 옛날에는 싱크로나이즈라고 했는데 아티스틱 이쪽에서 북한 선수단들이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북한 선수단들이 만약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입니다만 오게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물꼬를 튼 대회였단다면 이제 내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한반도에서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대회로 치를 수가 있을 것이고 세계적인 관심도 이목도 집중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강주에서 열리는 줄 모릅니다. 근데 북한 선수단이 오면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 제가 아마 11월 초쯤 북한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선수단도 오고 응원단도 오고 공연단도 왔으면 좋겠다. 공연단 중에서도 이 서커스 기예단이라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뭐라고 무슨이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걸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해서 금년 가을에 가을이 왔다 공연을 북측에서 와서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한 번 그리고 지방에서 한 번 내지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은 강주에서 합니다. 폐막식은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하고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군데서 이 가을이 왔다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미 이제 통일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만나서 얘기했고 뜻이 다 전달이 됐고 얼마 전에 14 공동선언 기념식 차 우리 이병훈 부시장이 갔을 때 그때도 이제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북한이 우리 강주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입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역사성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께서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잘 치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강주. 저는 이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드리자는 게 제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몸이 불편하다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대동에 그 어르신 건강타운이 있고 효령 건강타운이 있는데 서구하고 지금 광산구가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하나 이제 노인 건강타운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효령동이나 저쪽에 노대동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새로운 이제 타입의 발전된 건강타운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심각한 게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저출산. 우리가 이제 현재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출산율이 필요합니다 하는 걸 우리가 대체 출산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2.1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2.1명을 낳아야 인구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는 초저출산 국가고 지난해에는 이게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05명. 강주도 1.05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인구문제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면 그때는 약 한 1.27명일 때를 전제로 한 건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이게 한 2300년대에 가면 대한민국에는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게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또 어느 틈엔가 가면 애를 많이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그런 강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요. 품격이 있는 문화 강주. 저는 강주에서는 문화가 경제고 일자리고 복지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한 게 일자리고 문화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듣고 싶은 게 일자리 시장, 문화 시장, 그리고 건방지게 제가 가장 강조한 게 우리 시장. 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좀 우리 시장 간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보태면 우리 시장님 간다 하면 더 좋고.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자체 처음으로 문화부시장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친구들이 제가 서울에 주로 일단 내려오면 야 강주 왔으니까 이게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판소리나 창이나 듣자 해도 데리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녁 7시만 되면 우리 것을 공연하는 상설 공연장을 만들자 해서 이것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미양이라고 하지만 대표적인 음식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송정리 떡갈비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한정식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저 전주에는 비빔밥이 있고 춘천 막국수가 있고 그러는데 미양이라는 강주에는 왜 이런 게 없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도 오미라는 게 있기는 있죠. 그래서 지금 대표 음식, 브랜드 음식도 공모를 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바쁜 틈에 도시철도 2호선 보기 위해서 미넨하고 부다페스트를 갔다 왔는데 나가보니까 김치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보면 제처가 김치 담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김치는 먹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위생적이어야 되고 맛이 있어야 되고 그게 어디서 이걸 갖다 먹어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뭐 친구 통해서 해서 뭐 영광 어디다 전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강주시가 포장을 하고 이 김치를 이게 한다면 수요가 많을 거예요. 최기식 씨라고 저 헝가리 대사가 국회의원을 같이 해서 그날 이제 대사관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김치를 어디다 갖다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 다음날 우리 김치 사업소 거기를 가봤는데 우리는 세계 김치연구소가 거기에 있거든요. 김치 축제도 하고. 그런데 대도시 중에서 우리 김치 판매량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의 세계화
김치의 관광상품화 이걸 확실하게 제가 임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주 문화마을도 만들 것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티 투어도 타봤는데 이런 것도 하고 원래는 제대로 해놓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강주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아요. 우리는 전체 주거주택 중에서 약 65%가 아파트예요. 서울보다도 뭐 대전 이런 데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도시예요. 회색 도시예요. 이걸 이제 살아있는 이제 이 디자인 도시로 바꿔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저쪽에 남구 봉선동 같은 데는 연초에 7억 원 갔던 게 지금 1억 3천만 원, 뭐 5억, 6억 오른 데가 있습니다. 2배 이상 오른 데도 있고.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동산 투기는 집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실망감을 주고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2006년, 2007년에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룻밤 자고 나면 분양가가 막 몇 억씩 오르던 부동산 투기가 온 나라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을 때예요. 근데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집값 잡으라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어느 날 발령이 났었습니다. 제가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제 이런 거 해가지고 집값을 확실하게 잡았죠. 근데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한 8년 동안 계속 집값이 안 올라온 거예요. 이 부동산 정책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 매 정부마다 50차례 이상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실은. 이제 그걸 살려가지고 제가 국세청, 지금 우리 경찰청, 그리고 5개 구청에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고, 이제 단속 결과도 좀 있으면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강주다운 도시로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는데 우리게 5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700억 정도 돈을 가져왔거든요. 우선은 강주 역전. 이게 KTX가 들어가지 암으로 인해서 매우 침체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금 가져온 건 200억 가져왔습니다만 1조 원 이상의 사업을 투자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할 겁니다. 강주 역전 주변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날 포레일, 강주 역전이나 송정역은 우리 자산이 아니잖아요. 한국철도공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차량 기지 이것도 다른 데로 옮기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고 그리고 전남대 주변 뭐 사직공원, 농성동, 동명동 이런 데 5군데를 뭐 다시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죠. 대중교통 체계를 완전히 혁신해서 지금 지하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2003년부터 개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19개 지하철 1호선역과 버스 환승이 제대로 되도록 하고 버스도 더 투입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송 분담률이 자가용이 40%가 넘어요. 그리고 버스가 한 34%, 지하철은 한 3.4%밖에 안 됩니다. 여기 도시철도 2호선 나오네요. 이것 때문에 제 지지율이 엄청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시민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84%라고 하는 정부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저는 이제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제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제가 선거 때부터 얘기한 게 도시철도 2호선은 필요하다. 다만 재정 적자, 안전성, 기술성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공론화를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제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것보다는 훨씬 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주에서는 사업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강주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협치가 가능하다.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우리가 큰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만약 성공되면 이제 그런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부터 16년 동안이나 도시철도 논쟁을 했는데 무슨 또 공론하냐. 이용섭이 책임 회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용섭이 그렇게 안 받더니면 사람 되게 모르네. 뭐 이런 얘기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돼서 전임 시장 때 결정된 것이고 16년간이나 됐는데 밀어붙이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용섭답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주가 좀 이미지 변신, 브랜드 변신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다소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위원이 정해졌고 오늘부터 22일까지 여론조사를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예를 들면 찬성이 70%가 나오고 반대가 20%가 나오면 250명의 이제 수기 요원을 뽑는데 이 250명을 70대, 80대 20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월 9일날, 10일날 1박 2일로 합숙을 시키면서 찬성 쪽에 가서 우리는 이래서 찬성합니다. 반대 쪽에 가서 반대쪽은 이래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투표를 해서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1월 10일이면 16년 동안 논쟁이 진정한 종지부를 찍게 되고 그러면 강주에서도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이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미넨하고 부다페스트를 갔다 왔는데 미넨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어요. 한 140만 그리고 300평방킬로미터 우리가 한 500평방킬로미터 되는데 근데 거기는 지하철이 한 5호선까지 있고 이제 위로는 트램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도시철도가 한 56%의 수송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가 이제 공기도 깨끗해지고 예를 들면 이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이제 쾌적한 도로가 되는 것이고 제가 부다페스트를 갔었던 것은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게 저심도거든요. 이제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나 지금 1호선은 한 50m 정도까지 파는데 저심도는 5m 내지 한 12m 정도를 팝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안전성에 별 문제가 없을까? 제가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얻은 교훈이 뭐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 현장에 해법이 있다. 제가 거기 가서 봤더니만 거기는 이 저심도 지하철을 언제 만들어졌냐? 지금부터 120년 전 1896년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헝가리가 건국된 지 10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120년이 되는데도 지금까지 사고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줘야 됩니다. 참여를. 이제 공론화 결과가 중요한 것은 다수 시민들의 뜻대로 나와야 됩니다. 소수가 마치 다수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수가 침묵해서 소수의 의견이 돼버리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도 없고 공론화는 무의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던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사회는 이런 사회예요.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이게 제가 꿈꾸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입니다. 어떤 새로운 강주 시대에 열어서 박수받고 떠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역사에 남는 시장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강의는 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생각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벌써 이것은 시장님이 찬성하는지
마지막 반대가지고 그거 자체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명 중에 9명이 찬성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 깃발을 보면 다 이쪽으로 끝인데 어떻게 중간에서 이렇게 딱 온 것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또 우리 주위에도 반대 파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시장님 생각이 어떤가 잘 몰라서. 그래서 시장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도 그걸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KTX가 2년 앞당겨서 이제 또 이것을 한다고 우리 도의사님께서는 한정 문제는 놔주다라고 또 타협한다는 말도 없이 놔주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밀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도시철도 공론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수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찬반의 논리를 잘 설명해서 다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잘 뽑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생각대로 결론이 나줘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고리 오류거기 대통령께서는 고리 오류거기를 건설을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공론화 결과가 이거는 건설하고 앞으로는 원자력 건설은 가급적 줄여가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걸 수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수용성이 높아지려면 시장이 중립을 지켜야 돼요. 제가 지금 어느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지금도 시민 모임에서는 이용섭 시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찬성 쪽에 이렇게 많이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제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심전심으로 전달이 안 됐다니까 답답합니다. 대부분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시장이 돼가지고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한공항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군공항 이전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실은 무한공항은 2007년 11월 8일 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와서 제가 준공식을 했어요. 개항식을 했어요. 그날이 강주의 전남에 있어서는 매우 큰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자주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건설교통부 장관 할 때 그때 와서 그거 개항식하고 나주 혁신도시 기공식하고 나주하고 무안하고 고속도로 개통식을 했어요. 그 한날에. 원래 이제 무안공항을 만들 때는 이미 강주공항을 하고 통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미네를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미네 가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10시 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주에서 몇 시에 출발했냐? 새벽 3시에 출발했습니다. 만약에 무안에서 유럽 가는 비행기가 있단다면 2시간 전에만 가도 될 텐데 강주 시민들이 그렇게 새벽밤부터 꼭 가야 되고 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도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전주 도지사가 축구협회 회장하던 정몽구 씨인가요? 그 양반한테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국제대회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 했냐면 유명한 선수들은 공항에 내려서 몇 시간씩 차 타고 가는 데는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강주에서 한상대회가 열린다. 내년에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린다. 그러면 전기선은 없다 하더라도 뉴욕에서 파리에서 우리 강주 출신들이 보잉 747을 타고 여기엔 바로 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안공항은 아시다시피 활주로가 2,800m밖에 안 돼요. 3,200 이상이 돼야 큰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강주공항도 죽고 무안공항도 죽는 겁니다. 이게 무안에 있는 거 저거는 우리 공항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가 시내버스 타듯이 비행장에 가서 애국에 가는 나라가 없어요. 여기서 한 3, 40분이면 가는 거고 공항이 만들어지면 또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강주에서
한 30분이면 가거든요. 시끄럽고 그러니까 우리 애각에다 둔 거예요. 우리 공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는 지금 탈 필요가 없잖아요. 제주도 가는 거 대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가면서 이제 지난 8월 달에 전라남도하고 상생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에 합의문회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지사도 얘기를 했고, 이제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오기 때문에 군공항도 전라남도로 오는 것에 동의하고 하루빨리 전라남도로 오도록 전라남도가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알고 홍보해 주셔야 될 게, 마치 소음시설인 군공항을, 이 나쁜 시설을 전라남도로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상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공항이 예를 들면 무안이다 해남이다 가면 바닷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소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110만 평을 완충지역으로 사줍니다. 이게 마을이 거기 몇 가구라도 있으면 다 옮겨주고 110만 평을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지자체는 이 뭡니까 저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하면 소득이 나오고, 그리고 현금을 얼마를 주냐, 4,500억을 지원을 합니다. 이건 한 해 기초자치단체 예산하고 맞먹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걸로 인해서 6,000명 내지 한 10,000명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군공항이 가기 때문에 조종사들부터 해서 가족들까지 다 가기 때문에. 그리고 국책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는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대구하고 상황이 비슷한데, 대구에서도 군공항을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하고 달리 군들이 지금 싸움이 났어요. 서로 유치하려고. 군이하고 의성군이. 그러니까 이걸 전라남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잘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혜택이 있냐. 이제 저쪽에는 한 450만 평 정도의 군공항을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는 한 25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그리고 국제 테마 놀이시설을 만들게 되면 광주가 또 한 번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황금의 남겨질 땅인 겁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겁니다. 윈윈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한전공대, 이건 이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에요. 이것도 2022년까지 2022년 3월에 개교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한전공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를 육성하고, 그리고 에너지 변리를 성공시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전공대가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커 나가려면 인재 육성이 필요하고, 한전공대는 자기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는데 지금 대학을 줄여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이 내키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 하나 만들려면 보통 80개월을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2022년에 개교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부지 문제를 가지고, 강주시장이야 당연히 강주에 유치하기를 바라고, 전라남도 지사야 전라남도에 유치하기를 바라죠. 이것 가지고 싸우게 되면 이건 무산되거나 지연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주에 가느냐 전라남도에 가느냐, 이 문제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안 되고요. 어디다 두는 것이 한전이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김영록 지사가 지금 자꾸 나주를 얘기하고 다니는 게, 지금 이게 좀, 그러면 저도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저도 선거로 당선됐는데 이러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한전공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유명하고 능력 있는 교수들을 모셔오고 학생들을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어디다 두는 게 유명한 교수들을 모셔오는데 좋을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대강 아시는 거 아니에요? 또 계속 제가 결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민영원의 세계 수영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명주체육과 남부 교수가 교수 쓰잖아요. 지금 그 시설 체육관에서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누어서 하고, 거기는
싱크로나이즈를 거기서 하나요? 아티스틱?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경주체육관 제가 수영을 다니다 보니까 비가 새고 있고 그야말로 동네 목욕탕보다 시설이 더 나쁘고 그런 데를 이제 고쳐서. 거기에서 어떻게 세계대회를 할 수 있을지 예. 또한 지금 아까 세계 선수권 세계 수영대회를 북한 참가로 해서 이제 물론 하는 건 아주 좋아요. 이제 평화적인 이런 쪽에 정하고 기초가 돼야 되니까 좋은데 지금 지난번 유니버시아드 대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외국인들 그네들의 잔치였다. 광주 시민들은 그냥 자원봉사 그리고 즐기는 것이 없는 그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고 하는 건 좋았지만 이제 그 선수들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재경님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선수를 더 발굴하고 하는데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유치해서 전국에서라도 스카웃에서라도 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대회가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체육관을 건설하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것에 이제 뭐 이자도 들어가고 활용을 못 해가지고 이제 도시가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부대를 빼고는 다른 데는 임시로 만들었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온리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투자비가 이제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레거시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세계 수영대회 선수대회를 했으면 강주가 무슨 수영도시로 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생존 수영이라 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수영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강주가 조그만 규모라도 수영대회를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런 레거시 사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회성으로 소모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김성수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거는 이제 제대로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바쁘시더라도 기념사진 촬영 금방 시장